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무엇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은이는 카를로 로벨리입니다. 양자 이론과 중력 이론을 결합한 루프 양자 중력이라는 개념으로 블랙홀을 새롭게 규명한 우주론의 대가로 제2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평가받는다. 프랑스 엑스 마르세유 대학교 이론물리학센터 교수로 있으며 프랑스 대학연구소 회원이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이탈리아에서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 출간된 이후 모든 저서가 종합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40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어 2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공동세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간의 적대와 공포를 키우기보다는 서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우리는 아무리 큰 차이를 가지더라도 협력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일부임을 깨닫고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욱 공감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장자와 해시가 호수의 다리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저기 물고기가 한가롭게 놀고 있구나. 저것이 바로 물고기의 즐거움이지. 그러자 해시가 반문했습니다.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 장자는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아닌데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고 어떻게 아는가? 해시는 나는 자네가 아니니 당연히 자네가 어떤지 알지 못하지. 그러나 자네는 물고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거면 자네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고 추론하기에 충분하지 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 라고 자네가 물었을 때 자네는 내가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 나는 여기 호수 위에서 알았지. 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이 유쾌한 대화는 인류의 위대한 고전 중 하나인 장자의 유명한 대목입니다. 심리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논문 가운데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저자인 미국 철학자 토마스 네이글은 박쥐나 물고기, 인간의 주관적 관점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으며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마음과 몸의 관계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식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을 자연주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활발한 논쟁거리입니다. 장자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논쟁되는 문제를 멋지게 요약한 것이죠. 아이의 슬픔과 새끼 고양이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동물의 행동을 읽을 수 없다는 논증은 사실 근거가 약합니다. 실제로 최근 수십 년 동안 동물 행동학은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급진적 가능성이 남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글 주장의 극단적 버전으로 마음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시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시는 장자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장자도 물고기가 어떤지 알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로 가면 해시는 이기겠지만 의사소통이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장자의 마지막 말, 즉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라고 자네가 물었을 때 자네는 내가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 나는 여기 호수 위에서 알았지 라는 말은 비범합니다. 장자는 혜시의 질문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장자는 물고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는 논점에서 이런 생각이 있다는 단순한 사실로 질문을 전환합니다. 아찔한 도약이죠. 초점을 말의 내용에서 말 자체로 옮긴 것입니다. 장자가 지적하는 것은 대화 전체가 어떤 전제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혜시가 장자의 암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암 자체는 물고기의 즐거움과 같다고, 즉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거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암, 마음, 물고기가 느끼는 즐거움 등은 자연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연의 정상적 측면이고 우리가 자연의 복합적 구조에 부여하는 이름이며 우리도 그 일부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알을 얻는 것 역시 자연의 한 측면입니다. 알은 자연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자연 세계의 일부입니다. 어쩌면 혜시는 장자가 물고기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기에 장자가 틀렸다고, 물고기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거라고 반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반론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접한 모든 형태의 이원론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반론입니다. 주체와 객체를 철저하게 구분해 인식의 문제를 정식화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지요. 생태계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여러분의 삶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한다는 건 귀찮고 성가신 일이니까요.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국가들은 함께 협력하고 해결책을 찾는 대신 서로를 배척하고 도발하며 닭장 속의 닭처럼 서로에게 달려듭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부채질하고 항공모함을 보내 분쟁을 벌입니다. 국제적 긴장이 이토록 고조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금액인 연간 25억 유로, 한화 약 3조 7,970억 원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죠. 군사비 급증은 전쟁의 서막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병원, 학교, 음악, 일자리,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는 대신 무기를 만들고 서로를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멍청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권력에 대한 갈망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기보다 저마다 최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먼저 이겨야 한다고 말을 덧붙입니다.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 말은 당연히 승리한 후의 평화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잊지 맙시다. 핵폭탄 수만 개가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서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지금처럼
핵 재앙이 가까운 적은 없었습니다. 미친 상황이죠. 저한테 그랬듯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정치에는 관여하지 말고 너 자신만 생각해라. 이는 편협한 근시안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만, 이루지 못한 꿈, 푸념, 타인에게 좌우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자신의 손에 맡기세요. 서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면서요. 세상을 바꾸는 일은 가장 아름다운 모험입니다. 인생은 타오르며 빛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미래를 여러분 자신의 손에 맡기세요. 군벌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애니시 커푸어의 카탈로그에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매우 곤란했습니다. 제가 예술에 대해 무엇을 알겠습니까? 조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최근에 본 애니시의 몇 작품도 무언가 어려워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결국 원고 청탁을 거절했죠.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작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의 위대함을 느끼기 시작한 저는 결국 애니시 커푸어에 대한 경의의 의미로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애니시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그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 삶의 끝자락으로 과감히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를 함께 데리고 가고 싶어 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새로운 공간을 시도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 스케일, 색상, 소재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사이의 가느다란 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습니다. 이것은 마술입니다. 그러나 이 탐구가 곧 최고의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도전이지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 삶의 끝자락으로 나아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재편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 새로운 관점, 새로운 척도를 제공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합니다. 이것은 과학의 마술이죠. 예술이 가고자 하는 이 공간은 어떤 것일까요? 그 공간을 영적 공간으로 부른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공간을 감정적 공간으로 부른다면 그것을 과소평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름 설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애니시의 작품 하나를 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대상이고 형태가 있고 색이 있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빛을 반사하고 질감이 있고 뭔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나에게 도달한 색은 대상 자체보다는 망막의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형태와 질감은 우리 뇌가 해석하고 연결한 것입니다. 공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공명합니다. 의자를 보면 우리는 그것이 의자라는 것을 알고 의자는 우리가 아는 그 기능과 공명하고 우리가 경험한 다른 의자들과 연결된 수많은 기억과 공명합니다. 그냥 사물이기만 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해석된 대상만 있을 뿐입니다. 그 대상은 만화경 같은 상호작용 네트워크에 의해 구성됩니다.
주변 환경과 우리 자신 그리고 뇌에서 일어나는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 연결되어 대상을 해석한 결과를 내놓는 것이죠. 그러다 어떤 사물이 더 크게 공명하거나 우리의 손을 잡고 기존의 범주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 공명과 질문은 우리와 사물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장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최고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섬세하게 제안하는 것이죠. 과학은 이 일을 다른 수단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물고 한계에 도달하고 인식할 수 없는 것과 형언할 수 없는 것에 인접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 자체를 가지고 놀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현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루한 분류보다 훨씬 풍요롭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영향력 있는 정치 신조 중 하나는 주 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바로 천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주나라 이전 왕조들은 유럽의 많은 통치자처럼 신수 왕권이나 정복권을 통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반면에 주 왕조는 민족들 사이의 조화를 기대하며 천명에 따른 통치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왕조의 통치권이 피지배자의 안녕과 판단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천명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자어 천하를 글자 그대로 옮기면 하늘 아래이지만 하나의 하늘 아래라고 옮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에는 정치란 배타적이기보다 포용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천명은 대립보다 조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 신조였습니다. 천명을 받은 황제의 책임은 외적과 대립하는 국경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의 조화, 적어도 타협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2005년 중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철학자 중 하나인 자오팅양은 천하 체계를 출간해 중국과 서구에서 활발한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천하 체계는 정치가 개별 국가 내의 공존 문제는 어느 정도 잘 해결해 왔지만 국가들 간의 공존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보고로 시작합니다. 국제 정치는 혼돈이자 나쁜 의미에서 무정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직 힘의 법칙이 지배하는 전쟁과 학살, 긴장의 연속인 것이죠. 유엔과 같은 기관은 설립 의도는 좋지만 무력합니다. 가지각색의 강자들은 집단적 결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라면 국제 정치는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주권이 개별 국가에만 속해야 한다는 생각은 30년 전쟁을 종식한 베스트팔렌 조약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유엔 헌장에도 명시된 국제법의 원칙입니다. 자오팅양은 이런 전통적 원칙은 우리를 안정적인 세계로 이끌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인류 전체입니다. 배제가 아니라 포용의 관점에서 국제정치를 재고하고 지금 같은 영구적 분쟁이 아닌 협력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게임 이론은 상호작용하는 행위자들의 선택에서 합리적 행동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는
수학적 이론이죠. 게임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발상은 개인 이익의 최대화가 합리적 행위자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 모순을 드러냅니다. 실제 행위자들은 그 자체가 내적이고 외적인 협력 네트워크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단기적 개인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장기적이고 진화적인 이해관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 단기적 이익을 위해 협동보다 대결을 선호하는 것은 이성적 관점에서 볼 때 근시한 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정치는 이러한 근시안적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문제는 21세기가 20세기와 같은 재앙을 겪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입니다. 두 차례의 끔찍한 세계대전으로 1억 명이 사망하고 지구가 황폐해졌던 그 재앙을 말입니다. 세계의 문제는 군사적, 이념적, 정치적으로 누가 이길지가 아닙니다. 세계의 문제는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게임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게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전쟁을 피하는 방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벌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거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경제 강국이 성장하고 기존에 지배적이던 군사 강국의 경제적 비중이 감소하면 두 나라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는 더 이상 지배당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후자는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나라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가 대가를 치르는 충돌을 피하려면 큰 지혜와 선견지명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아직 군사력이 열세에 있기 때문에 충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보다는 덜하지만 미국도 충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강대국이었던 중국이 글로벌 강대국이 되어 전 세계 우위에 있는 미국의 군사적 지배력에 도전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미래는 중요한 역사적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는 지배력을 유지하고 특권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 지옥문을 열 준비를 할지 아니면 경쟁과 양극화, 전략적 적대, 적대국 봉쇄, 사악한 독재, 탈동조화 대신 협력의 관점에서 지구를 다시 생각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의 하늘 아래의 인류라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중심에 두는 정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치 독일의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읽어보세요. 이 책은 인간이 타인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호전성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우리가 공포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배 엘리트들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핵미사일이 배치된다는 구상에 겁먹었습니다. 쿠바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미국은 핵전쟁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크렘린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전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와 소련 공산당 서기장 니키타 흐르쇼프의 해결책은 튀르키예에서 미국 미사일을 철수하는 대가로 소련이 쿠바 미사일 배치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도 외교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한 발 물러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라고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저는 폭력을 조장해 폭력에 대응하는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케네디와 흐르쇼프가 그랬듯 대화와 정치로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도함은 가히 초현실주의와 같습니다. 신문은 중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바깥에 군인이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는 국경 밖 몇 킬로미터 이내에 병력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 군인 10만 명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중미,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일본, 한국 등 거의 전 세계 곳곳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설치를 시작하는 중이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국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국 해안에서는 미국 군함이 보이지만 뉴욕에서는 중국 군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자폭탄 사용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자폭탄을 사용한 것은 서구가 유일합니다. 사실상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거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무조건적 지배를 확립하고자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순수한 전쟁 억제와 국경 방어 이외의 이유로도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언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핵무기 기지로 채운 유일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호전적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서방은 지난 8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전쟁을 벌여왔죠. 제국은 어느 쪽일까요? 러시아도 서방이 계속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일 중 하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서방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러한 서방이 러시아를 떳떳하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를 비난할 것이라면 서방은 먼저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정부를 전복시키지 않고 국가 원수를 암살하지 않고 폭력으로 세계를 지배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약속해준다면 저도 사악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합창에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미국을 알고 미국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계의 이 부유하고 강력한 진영이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 발작적 폭력을 저지름으로써 어떻게 자기 안에 갇히고 있는지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서구를 사랑하지만 그것은 서구가 전 세계에 준 문화적 풍요 때문입니다. 누가 더 나은지 논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해야 합니까? 모두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까? 모두 같은 정치 체제에 따라 살아야 합니까? 왜 꼭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합니까? 세상의 문제는 누가 이겨야 하는지, 누가 지휘해야 하는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정치 체제를 부과해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는 어떻게 함께 살고 서로 관용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울지입니다. 서방은 중국이 너무 커지기 전에 군사적으로 굴욕을 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서구의 지배층은 우리를 제3차 세계대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는 회의에 참가한 서방 지도자들의 행복한 얼굴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항공모함, 원자폭탄, 수조 달러의 무수히 많은 무기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폭력적 세계 지배를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스위스 역사학자 다니엘레 간저가 쓴 나토의 불법 전쟁은 모두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저는 걱정스럽지만 차분하고 평온한 어조로 사실에 입각해 미사여구나 공격성 없이 거의 순진할 정도로, 그리고 제가 스위스 문화에서 존경하는 특징인 정확성과 꼼꼼함으로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상세히 말해줍니다. 인류는 전쟁의 재앙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 합법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배하는 서구는 이러한 국제적 합법성을 가장 많이 짓밟고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내세워 불법을 저지르고 면책을 받을 권리를 주장해왔고, 이는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저가 책에서 전하고자 한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론 국제법을 어기고 짓밟은 것은 서구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정부에서 불법적 폭력을 거듭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 비율로 따져볼 때 국제적 합법성을 확립하고 보호하려는 계몽적 기획을 파괴한 주범은 다른 누구도 아닌 서구였습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구가 위선에 기반한 서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구가 정의와 합법성의 편에 서 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와 대립하는 국가나 조직은 모두 불량 국가로 지정하고, 우리 정치인과 언론은 입을 모아 그들이 불법과 범죄를 저지른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막대한 군사력을 가진 서방이 국제적 불법의 편에 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어서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서방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뚜렷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군비 지출이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의 1인당 군사비 지출은 중국의 14배가 넘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도 되지 않는 미국이 전 세계 군사비의 40%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처럼 실질적으로 군사 국가입니다. 이 군사력은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방 군대는 지구 곳곳에 기지를 두고 모든 바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서방의 위상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항공모함만으로 세계를 호령할 수는 없습니다. 서방이 멀리 내다볼 줄 안다면 분명 국제적 안정과 합법성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무기가 아닌 정치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다극화된 세계를 위해 일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간저의 책은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서방이 나팔을 불며 시면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무기보다 모두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 내에서 서로를 죽이지 않고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권 국가들 간에는 아직 서로를 죽이지 않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비산경은 기원전 3세기경 완성된 가장 오래된 중국 수학 교과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남쪽으로 갈수록 태양의 높이가 변한다는 사실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생각에 근거해 태양이 우리 머리 위로 약 1만 리, 즉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계산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관장 에라토스테네스도 같은 관측을 했지만 태양의 높이 변화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태양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지구의 둘레는 25만 2천 스타디아, 즉 4만 킬로미터라고 결론 내립니다. 우리 교과서에 기록된 것과 같은 크기죠. 차분히 대화하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지 밝힐 수 있습니다.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과학의 역사 전체는 이성의 효력에 대한 하나의 긴 증명입니다. 논쟁은 치열하지만 조만간 누가 맞고 틀리는지 알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차분한 대화와 경청으로 더 근거 있는 믿음이나 해결책을 함께 찾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데 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토론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외국의 통치자, 왕자, 주교 또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결정하게 두는 것에 익숙합니다. 설득력 있는 논증보다는 동맹과 친분에 의존합니다. 텔레비전 토론에서 서로 끼어들어 말을 가로채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탈리아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끼어드는 사람은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논거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프랑스 혁명까지 인류가 미디어의 전횡과 권력 집중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는 바로 이성이었습니다. 19세기에는 과학이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후 뉴턴의 매우 효과적인 이론조차 아인슈타인에 의해 의문시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확실성을 보증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알아낼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설교하는 사람들과 의견들 사이에서 선택의 일반적 기준이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바로 토론과 이성의 길입니다. 인류 문명 5천년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중국은 다시 지구상 가장 큰 강대국이 되기 위한 길을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할지 어떤 생각을 가져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태양이 1만 리 떨어져 있고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초기의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해석들 사이의 대화와 차분한 대결을 통해 지구가 정말 둥글다고 믿을 만한 아주 좋은 근거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서양 문학의 위대한 작품들은 전염병으로 시작합니다. 일리아스의 초반에 아폴로는 분노에 찬 모습으로 아카이아인들의 진영으로 내려옵니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올림포스를 내려왔고 어깨에는 활과
단단히 닫힌 화살통을 메고 있었다. 그는 밤처럼 내려와 아카이아인들에게 날카로운 화살을 퍼부었다. 시체들의 장작가리는 끝없이 타올랐다. 가장 위대한 비극인 오이디푸스 왕도 전염병으로 시작합니다. 끔찍한 전염병이 도시를 덮쳐 카드모스의 집은 비어가고 검은 하데스는 신음과 통곡으로 가득 찬다. 아테네의 황금기를 황폐화한 역병은 세계의 상상력에 깊은 각인을 남겼습니다. 투키디데스의 생생한 묘사, 그리고 루크레티우스가 쓴 시의 충격적 장면 덕분입니다. 검게 변한 입에서 피가 새어나오고 목구멍은 궤양으로 막혀버렸다. 병든 혀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다. 숨결은 썩은 시체처럼 악취를 뿜었고 묻히지 못한 시체들이 쌓여 있어 거리 곳곳에 누더기에 덮여 썩어가는 끔찍한 시체들이 보였다. 2세기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통치 기간 동안 안토니우스 역병으로 500만에서 3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며 사회구조를 붕괴시켰습니다. 중세 말기에는 흑사병이 여러 차례 연속으로 유행하며 유럽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마르세유에서는 1720년 페스트로 도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세기 전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책을 읽으며 이 모든 것을 과거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팬데믹은 이러한 환상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진보는 우리의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심해야 할 겸손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전염병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같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검사, 병원의 집중치료, 세균성 합병증을 막는 항생제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전염병 학자들의 계산에 근거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고 사망자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우리가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가진 수많은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경제적 도구의 가치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잘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은 인류가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공포를 느낄 때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본능을 발휘합니다. 서로를 돕거나 소규모 집단에 갇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타인과 맞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두 가지 본능 중 어느 것이 우세한지에 세계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쇄와 갈등의 본능이 우세해지고 나만 살면 된다라는 논리가 지배적으로 된다면 인류는 재앙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전 지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과학 분야 모두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우리 먼저라는 파괴적 논리에 지배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해칠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 아니고 불멸의 존재도 아닙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 삶을 더 길게 이어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힘을 다해 함께 싸웁시다. 왜냐하면 삶은 아름답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층과 중산층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유층은 부를 축적한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부의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일일까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이탈리아 국민의 평균 재산은 줄었지만 가장 부유한 10명의 평균 재산은 거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2018년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21명의 재산은 가장 가난한 20%의 총 재산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우파는 부자가 더 부유해지면 결국 모두가 부유해진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그 말이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자가 더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집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 협약의 핵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큰 연대가 필요한 시기인데 말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금을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자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는 한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한 상속세가 있었으며 프랑스에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큰 부를 가진 사람들은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며 권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은 부유층에 속하지 않고 멍청하지도 않고 투표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며 그렇기에 연대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정치인들은 다시 부의 재균형을 시작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협약이기 때문입니다. 부를 평균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 두 가지는 평균값과 중앙값입니다. 통계를 보면 평균값 재산은 미국인이 이탈리아인보다 1.5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중앙값 재산은 이탈리아인이 미국인보다 1.5배 가까이 많습니다. 평균값으로 보면 미국인이 이탈리아인보다 부유하지만 중앙값으로 보면 오히려 이탈리아인이 더 부유한 것입니다. 이는 큰 차이입니다. 통계적 평균값은 한 나라의 총 재산을 전체 인구수로 나눈 값입니다. 모든 부를 균등하게 나누면 미국인 한 명은 얼마나 부유한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편 중앙값은 한 나라의 국민을 부의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부의 수준을 나타내는 다른 의미에서 평균적인 지표입니다. 평균값과 중앙값, 두 수치의 부딪히는 언뜻 보기에 놀랍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바로 미국이 이탈리아보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부가 소수에게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평균적인 이탈리아인보다 가난합니다. 즉, 대다수의 이탈리아인이 대다수의 미국인보다 부유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이탈리아인이 미국을 여행하며 경험하는 일상적 느낌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부유하고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나가면 이탈리아보다 훨씬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시와 시골을 막론하고 미국의 많은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비참해 보입니다. 화려한 지역을 벗어나면 미국의 거리는 이탈리아보다 훨씬 황량하고 뒤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탈리아인이 미국을 방문할 때 이런 이상한 역설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역설이 아니라 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는 구체적 사실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긴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평온하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돌아가시던 날 아침 아버지는 당신을 돌보던 두 여성과 곁에 있던 사촌에게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들은 이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자 아버지는 웃으며 덧붙였죠.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잖아. 당신은 그렇게 미소를 띤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몇 종교는 여러 이유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부추겨 왔습니다만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경을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무슬림은 신의 무한한 전능함에 자신을 맡기고 많은 기독교인은 신의 사랑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많은 불교인에게 종교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 시작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선택, 특히 고통과 관련된 개인적 선택에 관해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기독교가 제안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고 부분적으로 거짓처럼 들립니다. 저는 영원한 삶에 끌리지 않습니다. 신에게 자신을 맡기고자 하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러한 위로가 불완전하고 다소 유치한 내적 여정처럼 들립니다. 저는 우리가 경험하는 여정이 본질적으로 내면적인 것이라고 믿으며 그것을 왜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에 투사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의미의 근원을 우리 바깥에 있는 초월적 무언가에 투사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의미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옵니다. 의미를 만드는 것은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때로는 강렬하게 의미를 만듭니다. 저는 사람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에 자신을 가두는 대신 다양한 관점을 좀 더 수용했으면 합니다. 일부 일신교들은 다른 관점들의 존재를 너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공격으로 느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책에서 무신론을 언급했을 때 일부 기독교인들이 보인 반응은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모욕을 받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인격적 신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으며 그것이 너무 순진한 생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질투심 많은 신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간디가 즐겨 말했듯이 신에게는 종교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세계를 조율하는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정확한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의미일까요? 아인슈타인은 스피노자를 좋아했으며 그의 언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격적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스피노자는 신이라는 표현을 자연과 동의어로 사용하며 모든 존재의 총체를 나타냅니다. 1923년 출판된 작은 책 나와 너에서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을 수 있는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그것을 대하는 나라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대상, 생각,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너를 향한 나라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에서는 관계 자체가 강조되며 두 요소가 동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인식됩니다. 부모의 관심과 언어는 신학적, 윤리적, 정치적인 것이지만 그의 사상의 핵심은 완전히 자연주의적인 과학 철학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삶의 주체는 세계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세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안쪽으로부터 세계를 연구하며 우리가 세계의 일부임을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세계란 우리에게 있어 하나의 만남, 하나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연 사물들의 형제이지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자연은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과 가까운 형제입니다.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라고 자네가 물었을 때 자네는 내가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 나는 여기 호수 위에서 알았지. 삶은 영혼처럼 천상계 어딘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삶은 바로 여기 호수 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저자가 주장한 것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이성과 평화입니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더 잘 발휘해서 살아가자는 주장이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키우자는 주장입니다. 두 능력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혹은 비이성적으로 사고하게 되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이성을 세워서 생각해보면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다고 해서 항구적인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2일간 지속된 이스라엘-이란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는 평화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믿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런 전쟁은 또 다른 더 큰 전쟁의 씨앗입니다. 평화와 공존으로 가는 길은 서로가 폭력 행사를 멈추고 이성적이고 협력적으로 적절하게 타협하는 길뿐입니다. 천하가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항상 전쟁에 대비하고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은 인간이 대단히 호전적인 존재이며 언제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 영웅에서 이영걸은 진시황을 암살하려는 자객으로 등장합니다. 이영걸은 결국 진시황을 암살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지만 죽이지 않고 돌아섭니다. 그를 죽이면 천하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많은 전쟁과 살상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온 천하에서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더 나은 길이라고 믿은 것이지요. 그 판단과 비슷하게 오늘 소개한 이 책의 저자 카를로 로벨리는 지구의 평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연합 혹은 협력을 주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세계 정부, 즉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통합하자는 주장과도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미 그러한 정치적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유럽연합이죠. 지금은 인류가 서로를 죽이느라 바쁘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지만 그러한 에너지를 평화적인 공존과 협력을 위해 투자한다면 인류는 놀랍게 발전할 수 있겠죠. 인류가 평화로운 공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인류의 멸망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존의 방법은 각각의 개인이 이성적으로 깨어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